배준입니다. 오늘은 플로로키놀른, 매크롤라이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에 대해서 항생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키놀론은 1962년에 레시어라는 학자가 클로로킨 합성 과정 중에서 발생한 바이프로덕트인 난리딕식 애시드를 발견을 했고, 1980년대 플로어린하고 피페라지니를 서브스티튜션 하면서 포텐시를 향상시키고 스펙트럼을 넓히는 방법으로 이 구조물 보시면 6번 탄소에 플로린을 추가해서 또는 이제 7번 탄소에 이 피페라지닌을 추가하거나 메틸 피페라지닌을 추가해서 그람 음성균에 대한 포텐시를 향상시킨 약제입니다. 목시플록사신 같은 경우에는 이 듀얼링 피롤리디닐이라는 약제 때문에 그리고 1번 위치에 있는 사이클로프로필 덕분에 그람 음성균에 대한 그다음에 어네어로브에 대한 효과가 향상이 되고요. 특히 어네어로브는 이 메톡시기 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항생제 범주가 조금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그람 음성균의 효과가 좋고 2세대부터는 녹농균에 대한 효과가 있고 여기 보시는 에이티피칼은 마이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 클라미디아를 뜻하는데 이에 대한 항균력도 있으며 그다음에 그람 파지티브에 대한 커버리지도 3세대부터 그다음에 4세대인 목시플록사신은 어네어로브 커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작용 기전은 결론적으로 유전자 합성을 억제를 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DNA 토폴로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위상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DNA 나선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가 어떻게 꼬이고 공간적 그다음에 기하학적인 특징을 지니는가에 대한 학문이고 자이레이즈 토포아이소머레이즈 4 둘 다 타입 2 토포아이소머레이즈인데 이 두 효소에 대한 퀴놀론이 결합을 해서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이레이스는 토파이소머레이즈 타입 2 이쪽에 보시면 엔자임인데 위에서와 같이 싱글 스트랜드가 아닌 더블 스트랜드를 모두 잘라서 이렇게 파지티브 슈퍼코일이 걸린 거에 네거티브 슈퍼코일을 만들어줘서 풀리게 됩니다. 저희가 전화를 예전에 전화기로 전화를 하다 보면 선이 꼬이는 거를 슈퍼코일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파 아이소메이즈 4는 마찬가지로 타입 1, 2 중에서 타입 2 토파 아이소머레이즈고 그러니까 두 나선을 다 끊겠죠. 그다음에 복제된 두 DNA가 엉켜 있을 때 이를 끊어서 분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 어, 그 결론적인 작용 기전은 유전자 합성 억제를 통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인데 구성 자체는 이 DNA 자이레이즈랑 토파 아이소메이즈 4 모두 다 두 가지 서브 유닛의 두 개씩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A2, B2 구조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자이레이즈 A와 자이레이즈 B 서브 유닛인 거고 여기서 보는 이 C, 파 E 서브 유닛은 DNA를 적절하게 분할되지 못하는 결함이 생길 때 파티셔닝 디펙트라고 하는데 거기 약자를 따와서 만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각각 네거티브 슈퍼코일을 도입하고 토파이소머리즈 4는 복제 후 딸세포를 분리를 하는데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람 음성균에서의 주요 키놀론의 표적인 것이고 오른쪽은 그람 양성균에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키놀론은 이제 자이레이즈와 DNA가 결합한 복합체에 잘 붙고 자이레이즈가 클리비지 DNA 자르는 거는 가능하게 하는데 다시 이어붙여서 연달아 시행하는 것을 막고요. 이것은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돌연변이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콜라이의 자이레이즈 A 서브 유닛에 83 83번째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리지스턴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토파 아이소메이즈 4 같은 경우에도 80번째 아미노산인 세린이 다른 것으로 바뀌면 내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자이레이즈가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DNA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끊어가지고 구조를 이어서 붙여주는 건데 퀴놀론이 이런 데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돼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저항성에 대한 기전은 이제 퀴놀론 자체는 하이드로필릭하고 원래 셀 멤브레인을 디퓨전을 통해서 통과를 하는데 막투과성을 저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포린의 돌연변이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들어왔는데 이 플럭스 펌프를 과발현시켜서 유전자 과발현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원래 크로모소말 DNA 말고 플라스미드에 있는 유전자들을 발현을 해서 퀴놀론 리지스턴스 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른 미생물에 전달을 해서 유전자를 통한 내성을 발현할 수 있고요. 효소를 통해서 항생제 아세틸기를 붙이는 등의 저항성을 통해서 내성 기전이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포린 단백질에 대한 뮤테이션이 있을 때 MIC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연구에서 가지고 온 그래프이고요. 저항 기전 자체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 보시면 포린에 대한 내용이 있고 플라스미드로 전달하는 게 있고 결합 자체가 돌연변이로 인해서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건 이제 놀플록사신의 경우인데 이런 건 스테프 오레오스에서 보이는 이플럭스 펌프 과발현입니다. 꽤나 다양한 세균에 사용이 되고 주로 그래도 호기성 gram 음성균에 사용이 되는데 이와 더불어 헤모필루스나 그다음에 뭐 나이제리아나 모락셀라 등의 그람 네가티브 다이플로콕사이 그다음에 녹농균, TB, NTM, 스트랩토코컬 뉴모니아랑 스테프 오레우스, 레지오넬라,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등의 에이티피칼 패소젠하고 어네어로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양성균은 대체적으로 레버플록사신과 목시플록사신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녹농균에는 여기 보시면 시프로플록사신, 레버플록사신이 효과가 있고 에이티피칼한 패소젠에는 모두가 효과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에이티피칼 패소젠이고 어네어로브에는 목시플록사신이 있습니다. 퀴놀론은 경구 흡수율이 매우 좋은 편이어서 그리고 피크 농도가 한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도달하게 되고 음식이 흡수는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크 농도 도달 시간을 늦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의 농도가 꽤나 높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프로스테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도 잘 사용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혈청과 비교했을 때도 바일이나 피컬 컨텐트에서 높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로는 콩팥으로 배출이 되는데 레버플록사신 같은 경우에는 소변 농도가 높고 다른 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배출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시프로플록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0% 정도 목시플록사신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고 담즙으로 많이 배출됩니다. 경구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칼슘 등이 포함된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킬레이팅 효과 때문에 복합체를 만들어서 흡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용해야 될 때는 2시간 전에 퀴놀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2시간에서 6시간 이후에 복용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나 PPI는 비교적 인터랙션이 없어서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몰핀의 경우에는 시프로플록사신 농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카페인과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이 피크 컨센트레이션 농도가 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사이토크롬 P450 헤파틱 엔자임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적응증은 레날 시크리션 되는 비율을 봤을 때 당연히 UTI나 조직의 티슈 농도가 올라가는 걸 보면 프로스테타이티스일 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기 감염, 에이티피칼 패소젠에도 사용을 하고 녹농균 포함 헤비나 베베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뼈 조직 내에도 높은 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간 복용할 수 있어서 보넨 조인트 인펙션에도 쓰고 세균성 설사에도 쓰고 H 파일로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섹슈얼리 트랜스미티드 인펙션에도 사용을 하고 내성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킨 앤 소프트 티슈 인펙션에서도 그리고 NTM에서도 병용할 수 있습니다.
음.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데, 대체적으로는 GI 트랙트 오리진에 뭐, 아노렉시아나 노지아, 보미팅 등이 많고요. CDPC의 리스크 팩터인 걸로 알려져 있고, CNS는 마일드한 헤데이크나 디즈니스, 인썸니아, 무드 체인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시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알러직 리액션이나 아스로패시, 아킬레스 텐디노패시 럽처 등이 생길 수 있고 에오틱 애뉴리즘 다이섹션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QT 프롤ong게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키놀론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환자는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이 환자는 72세 남자였고 투석하는 환자였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복용을 해서 처방받은 약에 항생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퀴놀론인지 불분명했는데 어큐트 온셋의 발목 통증으로 내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킬레스 텐던 럽처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이 되었었고요. 엑스레이로 좀 불분명하지만 이게 이제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텐던 럽처가 확인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퀴놀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수술을 했고요. 이거는 수술 사진이었고 그다음에 이 환자는 서비컬 캔서 리커로 산부인과에 항암 치료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해서 이제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시프로플록사신을 한 5일 정도 엔세이드랑 같이 썼거든요. 근데 원인 모르는 시저가 있었고 그래서 EKG를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QT 프롤롱게이션이 확실히 있었고 아리드미아는 기록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브라디카디처럼 쭉 정션할 리듬으로 늘어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시저가 생길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항생제로 넘어가면 마크로라이드인데요. 이제 1952년에 에리스로마이신은 이제 방성균목이라는 사카로폴리스퍼라 에리세레아에서 발견을 했고 토양에서 발견한 이제 항생제고요. 산에 비활성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이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가스트릭 엠팅 타임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프로카이네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져 있고 에리스로마이신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구조물을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위산에서의 안정성을 조금 올린 것으로 항생제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작용 기전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고, 박테리오 스태틱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듯 50S 리보점에 23S의 도메인에 결합을 해서 전사를 억제하는데 매크롤라이드가 여기 보시면 7번처럼 작용하게 되고요. 어, 이걸 통해서 펩티드 체인이 일롱게이션 되는 과정을 막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 엑시터널 자체로 나가는 걸 막아서 단백질 형성을 막고 일찍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성이 억제되게 됩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 기전은 조금 미생물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엔테로박테랄스와 그 다음에 스도모나스 아시네토박터의 경우에는 퍼미에빌리티가 조금 떨어져서 자연 내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 플럭스 펌프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다 분자 생물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뭐 그람 파지티브의 경우에는 MEF-A라는 진이 있어서 M 피노타입이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이플럭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생제가 작용하는 사이트 자체에 바인딩 어피니티를 떨어뜨려서 떨어뜨리게 하거나 뭐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스로마이신 리보섬 메틸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면 항생제가 잘 안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성 기전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포스 트랜스퍼레이즈나 에스터레이즈 같은 이런 효소에 의해서 항생제 자체가 비활성화되기도 합니다. 항균 범위는 비교적 꽤 넓은 편인데 에리스로마이신은 위산에 약해서 사용이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안 쓰고 있고요. 소화기계 부작용도 좀 많은 편이고 그걸 개발해서 포텐시를 높이고 위산에서 버티는 약으로 만든 게 클라리스로마이신, 에지스로마이신인데 이 두 가지로 대체되어서 에어로빅 gram 파지티브보다는 이제 에어로빅 gram 네가티브나 뭐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이런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특징은 약 자체는 체액을 통해서 분산되는 것이고 티슈에 혈청보다 조금 오래 남게 되고 간으로 대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지스로마이신은 경구 흡수가 한 37%인데 음식이랑 같이 복용을 하면은 섭취율이 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페포에는 높은 농도로 확인이 돼서 폐렴에 사용할 수 있고 BBB는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비교적 헬프라이프가 길어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간격을 갖고 있고요. 클라리스로마이신은 식사와 뭐 음식물의 섭취와 상관없이 한 55% 정도의 생체 흡수율을 가지고 있고, 어, EGFR이 좀 떨어지는 뭐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하프라이프가 좀 길어져서 어, 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롤라이드 적응증은 폐렴, 그다음에 입원 환자 케이스인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 뭐 부비동염, 비정형 폐렴 NTM 100일에 그다음에 H 파일로리 HIV 감염인의 경우 디세미네이티드 맥에 사용을 하고 앵무새병 등에도 사용을 합니다. 미생물로 보시면은 캐스크래치 디지즈는 이제 바토넬라 감염일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일에 캠필로박터 장염일 때도 쓰고 헤모필루스에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런 레지오넬라나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에이티피컬 패소젠에도 사용을 하고 NTM에도 쓰고 스트랩하고 모락셀라에도 사용을 합니다. 드럭 인터액션은 클라리스로마이신이 비교적 더 흔하고 P글라이코프로틴 이니비터의 억제 역할을 해서 도학의 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은 이렇게나 많고 대부분은 사이토크롬 P450과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디곡신 같은 경우에는 거플로라에서 장에 있는 플로라에서 디옥신 자체가 대사가 안 되게끔 해서 농도가 올라가는 걸로 요거 정도는 다른 기전. 그다음에 지도부딘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약들과 인터랙션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작용으로는 스탠더드 도즈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나타난다면 GI 트랙 오리진의 문제가 흔하고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QT 프롤롱게이션이나 아리드미아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틱 리버 인저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헤파타이티스가 생길 수 있고 영아에서는 포스트네이탈 파일로릭 스테노시스가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항생제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인데 특징은 수용성이고 강한 양전하를 띠는 큰 분자 구조의 어, 항생제이고요. 그다음에 알칼리에서 활성이 좀 높다는 것이 특징이고 1940년대부터 개발이 되었는데 이 이름 자체는 토양에 있는 스트랩토마이시스나 마이크로모노스포라에서 만든 물질을 계속 개발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특정 세균에서 분리한 물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카나마이신에서 만든 거를 카나마이신을 이제 추출한 거를 세미 신테틱하게 이제 아미카신 형태로 바꾼 경우에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미를 보면은 어떤 물질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고요. 구조가 이름을 좀 설명을 하는데 이 6개 탄소링에 아미노 슈거 아니면은 그냥 슈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두 가지가 붙고 이 아미노 사이클리톨 링이라고 해서 이 여기에 있는 그 아미노를 가져온 것이고 그다음에 글라이코사이딕 본드로 결합을 해서 이름은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워낙 양이온이 센 분자이기 때문에 세포벽의 음전하인 LPS와 잘 결합을 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에너지 디펜던트 페이즈를 거쳐서 업테이크 페이즈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30S mRNA 디코딩 리전에 16S 리버스 tRNA 부근에 붙어서 단백질을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기전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저항성은 어떤 게 있냐면 특징적으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모디파이딩 엔자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항성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처럼 아세틸기를 붙이거나 뉴클레오타이드 트랜스퍼레이즈처럼 이런 구조를 붙여서 세균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효소가 내성기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트라셀룰러 아미노클로코사이드 축적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아예 흡수를 막거나 들어와도 이플럭스 펌프로 내보내거나 이런 기전이 있고 16SR RNA의 일부 구조의 메틸레이션 또는 뮤테이션을 해서 TB나 NTM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바인딩 자체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NDM 프로듀싱 C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전을 가진 상태로 내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사용 자체가 바이오필름을 만든다는 인덕션 한다는 보고가 있고 자연 내성인 스트랩토코커스, 엔테로코커스의 경우에는 자연 내성인 경우이지만 이들을 또 듣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대부분 호기성, 비발효성 gram 음성균에 작용을 하고 플라소마이신이 가장 포텐트하지만 다른 이전에 만들어진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들도 80% 이상의 액티비티를 엔테로박테랄레스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만들어졌던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이게 가장 최신인데 그런 이전 것들은 살레이시아나 모르가넬라 이런 미생물에 더 잘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2023년도에 CLSI가 업데이트되면서 농농균의 경우에는 켄타마이신이 안 듣는 것으로 감수성 보고 기준이 달라졌고 그래서 농농균의 경우에는 아미카신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람 양성균 특히 스테필로코커스는 듣기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모디파잉 엔자임이 있는 MRSA에서는 잘 안 듣게 됩니다. 이는 스몰 콜로니 베리언트라고 조금 다른 모양의 SRS가 나타나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스트랩토코커스, 엔테로코커스는 인트리즈 저항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세포막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암피실린이나 셀월의 셀월의 액티비티가 있는 암피실린이나 반코마이신과 같이 쓰면은 엔도카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TB 같은 경우에도 스트랩토마이신, 아미카신을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아미카신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많아서. PK/PD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면은 경구로 흡수가 잘 안 돼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는 IV나 IM으로 주고 간혹 가다가 IV 사이드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단백 결합을 잘 안 해서 혈청에 자유로운 형태로 돌아다니고 대부분 소변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키드니에서 레널 튜뷸러 리업소션이 되기 때문에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귀에서도 높은 농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부작용이랑 좀 다 있는데 이렇게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키드니나 이너이어에서 레널 톡시시티, 오토톡시시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체내에는 시노비얼 플루이드나 바일, 렁에도 잘 가고요. 그런 반면 본이나 CSF, 프로스테이트에는 잘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세라피틱 도즈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유는 AKI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농도 이하로 낮춰진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고 앞에 AKI는 3에서 6주 내에 다시 호전이 되기는 하는데 오토톡시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버서블 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의 특징적인 점 세 가지는 시너지즘은 앞에서 좀 다뤘지만 이 항생제 자체가 컨센트레이션 디펜던트 킬링을 하고 포스트 안티바이오틱 이펙트가 있다는 것인데 이 농도 디펜던트 킬링은 일단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가 업테이크가 되는데 그때 높은 농도로 넣어주면은 더 많이
박테리알 심지어 박테리사이달한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포스트 안티바이오틱 이펙트는 여기 보시면은 좌측은 베타락탐의 예이고 우측이 이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에 대한 예인데 어느 정도 MIC보다 낮은 농도로 유지가 돼도 항생제 투여한 어느 시점 이후에도 세균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원인으로는 이 사용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가 자꾸 리사이클링 되면서 이런 기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스 데일리 도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축구는 졌지만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